언시국 TV 새 기획 나는 해직 언론이다 시리즈 오늘 첫 방송입니다. 줄여서 나해언 이렇게 시리즈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TV 위원장을 지내신 신홍범 선배님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선배님 평안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 새싹이나 다름없는 언시국 TV를 성장시키고 창성한 나무로 만들어 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선배님, 그 조선일보 기자로 있던 1974년 12월 친정부 논조를 비판하다가 해직되신 거 맞죠? 네. 네. 50년 됐습니다. 50년 남짓됐습니다. 네. 시간상 예, 50년 50년 남짓된 예, 거죠? 50년이 조금 넘죠. 그렇죠. 예. 50년이면 이제 반백년, 강산이 5번은 변할 만한 그런 긴 세월 아닙니까? 우선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당시 따져보니까 33세 장년이셨는데 어느덧 80대 중반이 되셨지 않습니까? 해직 후에 많은 풍상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조선투위 차원의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나름대로는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회고담을 좀 들려주시죠. 다 아시는 것처럼 언론이 권력의 탄압을 받아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죽어가는 언론을 되살려 보려고 골기하여 투쟁한 것이 조선투위 기자들의 투쟁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사주는 언론사의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가장 중요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기자들을 32명이나 파면시켜서 언론 현장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로부터 조선TV 기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실업자가 됐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실업자가 됐죠. 처음에는 소나기는 마구 사정없이 쏟아지는데 그 비를 피할 오두막집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생계 문제가 급박한 문제로 다가와가지고 새로운 일터를 찾느라고 우리 동료들이 오랜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한국의 언론이 권력에 굴복하여 권력의 주구가 되어 권력의 사냥개가 되어 언론의 이름으로 모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죠. 내가 당시에 권력에 저항해서 싸우지 않았으면은 그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 그때 제가 얻은 대답이 노예처럼 살았을 것이다. 언론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범죄를 저지르면서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세상을 살았을 것이다. 양심의 감옥에서 평생을 살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로부터 50년 동안 우리 조선TV 기자들은 국민들과 함께 같은 풍상을 겪으면서 역사의 격동기를 지나왔습니다. 50년 동안에 우리는 두 개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두 개의 억압적이고 불의한 정권이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맨손으로 영혼의 힘으로 정신의 힘으로
광장의 함성으로 비폭력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역사를 바꿔놓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서 프랑스의 유명한 경제학자이며 문명 비평가인 자크 아딸리라는 사람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리켜서 한국은 민주주의 모범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새로운 길을 가야 할지 그 새로운 길을 보여줬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보여줬죠. 이 50년 동안에 이런 역사의 격동을 겪으면서 저는 우리 조선투기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공감을 합니다만 그 선배님이 개인적으로 겪은 좀 뭐 고생담이랄까 그동안 여러 직장을 좀 거치셨겠죠? 저는 해직당한 후에 여러 군데서 보내주는 성금에 힘입어서 한동안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1년 반쯤 지나니까 도저히 서울에서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네. 아무런 수입도 없고. 그래서 아내와 딸 둘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홀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어머니에 의탁하기로 한 거죠. 고향이 어디신가요? 충북 진천입니다. 네. 그래서 농사질 생각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었죠. 네. 선배님의 그 해직 이후에 그 선배님의 복직을 요구하다가 그 해직된 조선일보 동료들과 그 후에 조선 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셨지 않습니까? 네. 아까 32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절에 그 30대, 40대 장년들이었죠. 예. 아마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가운데 이제 작고하신 분들도 여러 계실 듯 싶습니다. 어떤가요? 예, 조선투기 32명 중에서 절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6명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자유언론을 지키기 위한 50년의 그 투쟁의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를 좀 묘사해 주신다면 어떤 장면인가요? 저는 1985년 6월에 창간된 말이 창간됐을 때하고 말지는 민주언론운동협의회에서 발행한 반지하 언론입니다. 그렇게 하고 1988년 5월 15일에 한겨레 신문이 창간됐을 때 그때가 제일 기뻤고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해직 언론이라서 편과 매체를 빼앗겼기 때문에 어떤 매체에 자기가 기사를 쓴다는 거가 싼 거를 얼마나 갈망을 했겠어요. 그 갈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투동 선배님 가운데서는 실제로 뭐 한겨레랄지 뭐 말지에 그 참여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선배님 참여는 안 하셨나요? 저는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창간 발기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시군요. 예. 그렇게 하고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실행위원으로서 민주언론운동협의회에 오랫동안 제가 몸담아 일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제가 얼마 전에 보도지심 사건에
제가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선배를 한번 이제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만 보도팀 사건을 폭로한 것도 말지였죠? 말지죠. 네. 예. 그 말지가 창간된 후 한 1년 반 후의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조선투위가 조선일보를 향해서 원상 회복 조치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때 그 원상 회복이라는 것은 이제 강제 해직 조치의 취소, 그리고 조선일보의 사과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조선일보의 원상 회복 조치라는 것은 해직당한 기자들을 복직시키는 것만이 아니고 조선일보가 언론의 올바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조선일보 기자들을 해직된 기자들을 복직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언론이 자기가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상 회복시킨다는 것은 이게 조선일보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네. 자기가 사는 길인데 그걸 버렸어요. 아직까지도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 선배 이름은 이제 김주원 선배입니다. 네. 말지 한국일보 문 닫고 있으면서 말지를 통해서 보도팀을 폭로를 했었죠. 그런데 어떻든 그런 원래 언론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고사하고 조선일보가 사과도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사과는 또 상대적으로 비용도 안 들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닌데 왜 조선일보가 사과조차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선일보가 사과를 하지 않은 역사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일제시대에 일본 천황을 찬양하고 해마다 새해 첫날이면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일본 왕실을 찬양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 침략전쟁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몰아냈습니다. 그 일제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친일 부역 행위를 한 거죠. 그리고 해방 후에는 박정희가 삼선개헌으로 당선되었을 때는 그걸 추구하고 박정희가 주신 제재를 선포했을 때는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조치를 취했다라고 찬양하고 광주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났을 때는 광주 시민들을 폭도라고 부르고 시민들의 그런 민주화운동을 난동이라고 부르고 살인마 전두환을 도서성이 높은 고결한 지도자라고 찬양한 게 조선일보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섰을 때는 온 지면을 동원해가지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도 조선일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온갖 불의와 비리를 눈감아주면서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적인 토양을 만들어준 것도 조선일보입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그런 과거에 그런 반민주적인, 반민족적인, 반역사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제까지 한 번도 사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100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뿐더러 이 32명의 기자를 거리로 내쫓고 내몰고 그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제까지 우리는 그런 사과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왜 사과를 안 할까요? 왜? 저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모르고 있거나 또는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변명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그걸 사과를 하면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데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자신이 없거나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요소가 복합돼 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그 독재 정부와 밀월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조선일보가 특히 이제 그 어공때 어떤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이제 흑역사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고 지난 내란 당시 이 언시국이 조선일보를 언론계 내란 수괴로 규정하는 성명을 낸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내란 동조 뭐 고무 뭐 이런 역할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해직 언론인으로서 남은 명예회복 방안이 그럼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되는데요.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유일한 방안은 조선일보가 스스로 해직 언론인들을 복직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동료들 모두가 조선일보에 복직해서 원상 회복해서 단 하루 근무하고 예. 그 다음 날 자기 손으로 사표를 쓰고 나오는 거. 네. 그런 그림을 오랫동안 그려왔습니다. 우리. 네. 그건 불가능한 일도 아닐 텐데 말씀이죠.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일이죠. 예. 근데 안 하는 거죠. 네. 요즘 언론 보도도 사실 그 조선뿐만 아니고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요즘 언론 보도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보시고 그 원인이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한국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무슨 따옴표 보도를 하느니 아니면 받아쓰기 언론을 하느니 받아쓰기 보도를 하느니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인들이 특히 한국의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보수 언론이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시대 정신을 망각하고 그리고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진정한 언론인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참된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모색하고 그 시대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 언론인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보수 언론에서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냉전 시대의 낡은 사고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조선일보가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보수 언론이 아니라 극우 언론입니다. 저는 극우라는 것은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보거든요. 네.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우가 될 수가 없어요. 정신적인 질환입니다. 저는 모든 극단적인 생각은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극우가 악이듯이 극자도 악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 극우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극우 세력의 정신적인 중심이 저는 조선일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의 길을 제시하신다면은, 그러니까 선배님에게 언론의 길을 묻는다면은 선배님은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가이드를 하시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어온 것이라 지금 식상하기도 합니다만은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진실의 추구라고 봅니다. 그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언론의 가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언론인은 그리스도교 신자가 하느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듯이 언론인은 진실의 추구를 신앙의 대상으로 섬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진실을 추구해서 보도한다는 게
그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하여튼 목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전 진실의 추구라고 봅니다. 제가 조선일보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이영희 선생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사건의 앞면만을 보고 진실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사건의 뒷면도 봐야 된다. 옆에 측면도 봐야 된다. 그리고 사건의 깊이도 봐야 된다. 그 전체를 보고 진실하고 말해야 된다고. 저는 이영희 선생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교훈이 지금도 아주 선명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굉장히 힘이 셉니다. 얼마나 힘이 센가 하는 것을 우리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정권이 무너지고 그랬죠. 예, 세상이 바뀌었어요. 네. 진실은 그렇게 힘이 셉니다. 고문치사 그 후에 이루어진 은폐 조작까지 언론이 밝혀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50 정권이 막을 내렸죠. 이영희 선생 이름 오랜만에 또 듣습니다. 또 이영희 선생 얘기를 나중에 또 좀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 언론인으로서 혹은 언론 종사자로서 이게 언론인의 책무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언론인은 인간의 정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직업입니다.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언론을 통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 물 좀 마셔도 되겠어요? 네네 드십시오. 예. 제가 들어와도 신경 쓰지 마세요. 가려야 되는데. 네. 제가 잡을 수밖에 없고. 민들레 TV 이 댓글창에 여러분이 그 인사를 남겨주셨군요. 이런 분도 이런 그 댓글도 있습니다. 이대남이 들어야 하는데 어른 스승이다. 기자가 쓰는 기사는 모든 글에 제일 처음 이런 댓글도 달렸군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좀 이런 언론인의 육성을 조금 경청할 필요 있다. 그런 그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언론 종사자의 그 책무 얘기를 좀 하셨는데 혹시 부연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그 언론이라는 직업이 다른 직업과 다른 점은 가장 크게는 인간의 정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선배님을 뵐 때마다 저는 이제 이분이야말로 선비구나, 선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사적 그 언론 인상 이런 말씀 좀 하신 것 같습니다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이 시대 언론인들이 지사적 역할을 기대받고 있고 또 그런 기대 부응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은 또 기자의 그 셀러리맨화 이런 얘기들도 좀 하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네. 언론인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잘못 보도하면
어떤 한 개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언론이 결정적으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한 작가는 기업인과 언론인의 차이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기업인과 언론인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성서에 나오는 카인과 악마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카인의 죄는 아벨에서 끝나지만 지식인의 죄, 언론인의 죄는 무한하다. 그러니까 언론인, 지식인의 그런 책임이 무한에 가깝도록 중요하다는 말이죠. 저는 언론인들이 이 말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데 말씀이죠. 아까 언론 사주 얘기도 잠깐 하셨고 지금 기업인과 언론인을 이렇게 대비시키셨습니다만은 이른바 언론 사주, 예를 들면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이런 언론 사주는 기업인이면서 언론인이거나 언론인으로 위장을 했거나 언론 행세를 하고 있거나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언론 사주, 언론인입니까? 근데 저는 조선일보사를 언론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사라면은 진실을 냉정하게 전달하고 여론을 올바로 조성해야 되는 게 언론인데 조선일보는 진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파간다를 하는 언론입니다. 선전 매체죠, 일종의. 네.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는 언론사가 아니라 언론의 이름으로 돈을 벌고 권력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그 가벼운 화제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기획의 현장 감독을 맡은 조수인 미들 PD 이번 기획을 함께 하면서 해직 영웅 이런 말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당사자로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주 괜찮은 브랜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선배님이 현직 기자 시절에 겪은 일 가운데서 뭐 영웅적인 무용담이랄까 무용담 하나와 또 흑역사 하나 각각 하나씩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신문기자 재직하고 있을 때 영웅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시절에 쓰신 기사 가운데서 조금 애착을 느끼는 기사 있으신가요? 제가 오보를 해가지고 이영희 부장님한테 혼난 적이 있고요. 네. 오보 때문에. 그게 이제 흑역사 쪽에 해당하네요. 근데 그 흑역사라면은 제가 조선일보에 해직된 후에 겪은 일인데요. 그 자유언론실천재단에서는 아직도 우리는 거리에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려가지고 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는 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1977년 3월 8일 날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는 노동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 날이었어요. 네. 지금은 노동절이라고 그러지만요. 근데 3월 8일 날 제가 조선투이 소식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식지에 실릴 원고를 받느라고 불광동에 사시는 청관한 선생님을 찾아가 뵌 적이 있어요. 이 청관한 선생님한테 원고를 받아들고 주머니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집을 나왔는데 갑자기 건장한 두 사람이 양쪽에서 제 팔을 붙잡고 기관원입니까?
예, 팔을 붙잡고 제 이름을 대면서 맞죠. 그러면서 저희들과 함께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사람들이 중앙정부부에서 왔거나 보안사에서 왔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저를 그들이 가져온 집차에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수하고 그러고 그 두 사람의 기관원하고 그래서 차를 달리는데 창문을 닫지 않아서 지나가는 거리를 볼 수 있었어요. 내리 보니까 중앙정보부의 남산인데 남산으로 가지 않고 네. 다른 길로 가더라고요. 한참 가다 보니까 한강을 걷는 거예요. 한강을 건너더니 좀 이따 경부고속도로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조사할 때는 수사기관은 전부 서울에 있는데 왜 경부고속도로를 가나? 한참 경부고속도로를 가더니 천안나들목에서 천안나들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안나들목으로. 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왜 서울을 두고 시골을 가는지. 네. 아마 이 사람들이 후미진내로 나를 데려가서 아마 테러를 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한참을 가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차가 섰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진천경찰서예요. 예. 그러면서 그때 형사 둘이 깍듯하게 나한테 신 선생님 여기 어디신지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제 고향 아니에요, 진천이. 그러더니 우리가 선생님 댁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은 진천 읍내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시골 동네 마을, 농촌 마을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진천경찰서에서 우리 집 앞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형사들이 전국과 형사들이 순서를 바꿔가면서 거기서 자면서 저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향을 해라 이런 취지인가요? 그때 내가 시골에 와 있었거든요. 네. 고향에 내려와 있었는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치안본부에서 전국의 요시찰한테 연금을 시키라고 요시찰 인물들을 연금해라. 아마 그런 지시를 받았나 봐요. 예. 근데 시골 경찰서에서 치안본부에 그런 지시를 받으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긴장하고. 예. 예, 과잉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울까지 찾아와가지고 내가 사라진 걸 알고 네. 서울까지 내 동생, 여동생네 집을 찾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청관소장 앞에서 저를 붙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옛날에. 네. 그러게요. 제가 이제 이영희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하는 영상, 선배님 회고하신 영상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아, 선배님의 롤 모델은 이영희 선생이 아닐까. 그래서 여쭤본데 기자로서 선배님의 롤 모델은 누군가요? 이영희 선생님이죠. 네. 당연히. 그 당시는 이영희 부장님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외신부장이었나요? 네. 저도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신 걸 이제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기자는, 특히 외신 기자는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실정법의 경계에서 일을 하다가 실정법을 어길 수도 있다. 그럴 때 이제 말하자면 고민하고 또 선택하고 뭐 그래야 된다. 그런 취지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본 일이 있는데, 이영희 선생 어떤 분이었나요? 이영희 선생 자신의 말 그대로 평생을 진실을 추구하고 그 진실을 지키려고 그러다가 고초를 당한 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한국에서 제일 기자 정신에 철저했던 분은 저는 이영희 선생이라고 봅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 전관현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었지만은 아마
철저한 기자 정신을 가지고 진실을 추구한 사람은 저는 이영희 선생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건의 앞면, 뒷면, 옆면도 봐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걸 저로서는 이제 사건의 맥락을 충실히 파악하라 이런 그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게요. 사건의 전체를 다 봐야 된다. 네. 만일 이영희 선생님이 지금의 조선일보 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이건 언론이 아니다 그러시겠죠. 한마디로. 예, 이건 언론이 아니다. 네.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직 언론인들에게 언론에 관한 경구를 하나 소개하신다면 혹은 하나 만들어서 제시하신다면 어떤 경구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네. 기자들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나쁜 언론을 통해서는 세상을 올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언론은 캄캄한 어둠 속을 달리는 버스의 전조등과 같다고 저는 봅니다. 전조등 없이 달리는 버스의 운명은 파멸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버스의 전조등을 잘 지켜야 됩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멋진데요. 언론은 캄캄한 밤 달리는 버스의 전조등이다. 캄캄한 어둠 속을 달리는 전조등이다. 네. 그 현장에서 후배 언론인들에게 당부를 좀 하신다면은 혹은 요청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MBC가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을 받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 권력이 저게 노골적인 탄압을 하는가. 근데 그때 언론단체들은 연대해서 MBC를 지키려고 투쟁을 했습니다. 근데 언론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투쟁을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네. 언론이 한 언론사가 그런 탄압을 받고 그러면은 전 언론계가 힘을 합쳐가지고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래야 언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언론사가 권력의 탄압을 받았을 때 그걸 나무 일로 여긴다면은 그 탄압의 칼날이 어느 날 자기를 찌를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언론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언론이 그런 탄압을 받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탄압이 온다면은 현직 언론인들이 과거와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맞서 싸워야죠. 예. 언론인들은 단결하고 연대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나가서 요즘 세계적으로 특히 이 전쟁 지역에서 많은 언론들이 희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도 언론들의 연대가 좀 필요한 시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이 장정수 선배한테 동아투이, 조선투이, 또 80년 해직 선배들 이분들의 말하자면 고초와 투쟁은 이거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럴 거다 이런 얘기를 뭐 하던데 말이죠. 이 언론인들을 향한 당부도 하셨습니다만 시민사회를 향해서는 어떤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언론은 시민들의 눈입니다. 네. 자기들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이 잘할 때는 그 언론을 칭찬해주고 공유해주고 언론이 잘못할 때는 그 언론을 바로 잡아야 될 의무가 시민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언론이 올바른 언론이 되느냐 아니냐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 나쁜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배신하고 역사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면 시민들이 그 언론을 퇴출시켜야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고맙습니다. 언시국 TV 새 기획 나는 해직 언론이다. 오늘 시작해서 조투, 동투, 또 800 회원협 선배님들을 총 14분 릴레이 인터뷰를 합니다. 오늘은 첫 회로서 조선투 위원장을 지내신 신홍범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다음 목요일에는 동투의 이부영 선배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